채널 아케치. 이번 시간은 인터넷은 물론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튀어나오는 조선에 대한 왜곡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군이 조선에 쳐들어오고 보니 너무 가난해서 털어먹을 게 없었다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땐 임용한 선생 개인적인 의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도 그런 발언들이 보이고 이번 설민석 씨 논란 때 올라온 글들을 보니 비슷한 무렵에 설민석 씨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토크멘터리 전쟁사 즐겨봤습니다. 설민석 씨의 영화 명량 홍보 영상 같은 건 제가 추천하면서 공유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허전사도 설민석 씨도 틀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은 예능으로 보라고 하면 그 팬들 중에 우리 아스카는 그렇지 않아 라고 달려와서 물어뜯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 블로그에서 토크멘터리 전쟁사 임진왜란 편에 그 오류를 지적한 적이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진행자 윤지연 씨가 이렇게 운을 뗍니다. 왜군은 조선이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다고요? 그러자 임영한 선생이 그 말을 받아서 일본의 도시들은 상업도시고 우리 조선은 도시가 아니다. 도시는 물산이 쌓여있는 창고도 있는데 우리는 집집마다 흩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틀린 발언입니다. 먼저 이 도시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면 그런 기준이라면 당시 일본도 도시 발달이 미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조선이 읍성국가라 전국적인 통치를 위한 도시가 갖춰져 있는 셈이죠. 현대인, 특히 한국인은 10만, 20만, 30만은 살아야 도시인 줄 아는데 그런 기준으로는 당시 유럽도 자격 미달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성은 도시고 도시는 상업도시, 이런 이미지는 사무라이가 영주의 성 근처에 모여 살던 에도시대 이야기입니다. 관광 가서 보는 일본의 성은 전국시대랑 관련이 없습니다. 16세기 초 일본 서쪽의 주요 도시 인구를 보면 일본의 서울인 교토가 10만 명 수준이고 유명한 무역항 사카이가 3만 명 수준, 서국의 대영주 오우치시의 거성 야마구치가 10,000명 수준, 국제무역항 하카타가 3만 5천여 명 정도입니다. 유명한 도시들이 이 수준이니 동일본의 시골들은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전국시대가 끝나고 히데요시 정권에선 지방 거점 도시들의 인구도 늘어나지만 아직 에도시대로 가는 과도기로 도시가 빈약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데요시 정권 하에서 교토의 인구는 30만까지 성장하지만 일본의 2인자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거성인 에도는 6만 명 정도였습니다. 에도가 100만 명짜리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는 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정작 조선은 읍성국가로 그 읍성, 성읍은 어쨌든 도시입니다. 평양은 도시가 아닌가요? 임진왜란 때 진주, 남원에서는 몇만 명씩 죽었는데 도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인구 10만, 20만 넘겨야 도시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현대인의 착각일 뿐이죠. 노부나가의 거성이었던 기후의 저작거리의 경우 선교사들이 번성했다면서 적어놓은 인구가 1만 명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도시들도 인구 30만을 넘기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도시들은 한국 사람들 기준에선 대부분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현지 물자 조달을 이야기하면 애초의 전쟁 시작 무렵 히데요시의 방침은 조선 백성들에게 한 푼이라도 뺏으면 목을 베겠다는 것이었고 현지 조달 정책은 농민들에게 뺏어서 채우겠다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조선 경영입니다. 물론 바로 파토가 났지만 어쨌든 그게 요이 땅 하기 전의 계획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일본군은 조선에서 군량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선조가 도망치던 그 난리통에도 조선은 왕이 평양으로 오니까 여러 고을의 세곡을 평양으로 옮겼고 그 양이 무려 10만 석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성이 함락됨에 따라 그것이 모두 왜군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성룡이 징비록에 써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먼저 이야기해둬야 될 것은 조선과 일본은 단위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한석은 180리터로 당시 일본의 한석은 그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일본의 한석은 조선의 한석보다 4.3배 정도 많습니다. 거리도 조선은 10리가 3.9km 정도인데 일본은 1리가 3.9km 정도 됩니다. 10배 차이인 거죠.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 용산창에 조선의 조세미가 모여져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일본군이 입수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가 히센 나고야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단위로 1만 4천석에 해당하며 서울에 모인 왜군의 2개월치 군량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연합군은 왜군이 점령한 서울의 용산창에 사람을 잠입시켜 군량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로 인해 왜군의 한양 점령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혹시나 임금님이 있던 곳은 다르다라고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임진왜란 침략군 중 최대 투자자이자 경상도 점령을 담당했던 모오리 테루모토의 편지를 소개하면 성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데 그게 모두 대관소라 들었으며 대관은 2, 3년으로 바뀌는데 모두 조선 국왕의 소유로 그곳의 군량과 그 이외의 것이 많기에는 한이 없으며 상태가 나쁜 것이나 불탄 것도 금령을 내려 병량이 빠짐이 없었다. 한간의 소문이 아니라 현지 고위 지휘관의 설명입니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역시나 조선은 읍성국가였다는 것, 조선의 광곡이 왜군의 침략물자로 접수됐다는 것, 대관소라는 표현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아보는 사람이나 평생 본건제만 보고 산 사람이다 보니 중앙집권제에 대한 설명을 국왕이 있고 그게 다 국왕의 직할지로 영주 대리인인 대관이 파견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조선이 넓더라고 표현한 유명한 편지입니다. 이 나라가 넓기로는 일본보다 넓어서 지금의 머릿수로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모자라고 게다가 말도 통하지 않으니 여기저기 말도 통하고 조선 사정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지라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조선 민중이 굶주려서 곡식을 달라고 비는 것을 모리 군병이 베어 넘기니 눈둘 데가 없었다는 대목도 있어서 잔인과 자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반면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 직전에 군단장들에게 보낸 규정에는 굶주린 백성이 있으면 구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인 지시와 현실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이 정도로도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을까봐 더 보여드리죠. 테루모토뿐만 아니라 조선 각지의 왜군은 병량이 윤택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도착한 1군의 코니시 유키나가는 히데요시에게 고려의 성 10여 개소가 달아났고 성들의 군량 2, 3천석씩 유키나가가 봉인을 붙이고 담당관을 뒀다고 보고했습니다. 2군의 카토 기요마사와 나베시마 나오시게도 상륙한 며칠 뒤 여러 부대의 병량은 본국에서도 그런 바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랫사람들까지 만족하고 있음. 여러 성들에도 병량이 많이 있으므로 사람을 남겨두어 오실 때 쓸모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한시바삐 와주시길 말씀드림 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도착하니 히데요시는 군량보다 군대를 우선적으로 운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량 부족의 염려가 있었는데 조선 내륙부에도 식량이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확보에 노력하라고 명합니다. 앙코쿠지 에케에는 영산 현풍 등지를 둘러보고 이 나라는 병량이 많아서 말을 다 할 수 없고 일본의 1, 2 정도의 영산, 현풍 같은 성들이 있고 한 개의 성에 백미 4, 5천석, 흑미, 대두, 보리, 이하 잡곡도 창고에 있어 그 수를 알 수 없음. 고려인은 여름에 술을 차게 마시니 얼음 창고도 5칸, 3칸 정도 있었음 이라고 보고합니다. 역시 읍성국가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이게 지방도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모리 가문 관련자들은 유독 경상도에서 얼음창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읍내를 둘러싼 돌 성벽도 얼음창고도 일본에서는 낯선 물건으로 빙고는 왜군 대부분이 처음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술을 차게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교 총본산 갱상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가난해서 털어먹을 게 없었다고 하니까 모오리군의 장수 요시미 모토요리의 조선일기 예를 더 보여드리면 성산에서 사오리 동쪽으로 나가 한 무리의 집들에 머무르며 백미창고, 벼창고 또한 무구를 취했다. 영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주의 관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른 날 예안이라는 성에 당인을 귀순시키기 위해 들어감. 성내의 방비는 단단했고 무구, 널판지 등의 창고가 있고 말린밥, 얼음창고, 자창고 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창고가 없었다고요? 계속 창고 이야기가 나오죠. 창고라고 하면 용산창 말고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해정창 전투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한극함이 북관 육진의 병력을 이끌고 키요마사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러자 키요마사의 군대는 해정창에 들어가 쌀까만 일을 쌓아 방어를 하죠. 창고에 갇힌 적은 곡식섭을 성처럼 쌓은 후 그 안에서 우리 군사의 활을 피하면서 조총을 쏘아댔다. 징비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쌀은 무슨 쌀일까요? 그런 창고가 조선 천지에 한둘일까요? 전투 다음날 키요마사는 가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투의 양상과 함께 창고에 쌀이 많으니까 담당을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대한 왜군의 약탈을 빼놓으면 안 되죠. 불국사도 키요마사가 불태웠다면서요.
당시 사찰은 지역의 대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요마사군은 개성을 함락시킨 며칠 뒤에도 개성의 사원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곽재훈은 다들 아시죠? 곽재훈은 의병을 유지하기 위해 광국을 접수했는데 경상도 관찰사 김수는 그걸 반란군으로 봤고 김성일이 중간에서 열심히 의병이라고 변호해서 화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광국을 노린 도적의 예도 많았고요. 자, 일본군은 이렇게 조선에서 막대한 식량과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군량이 모자라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 관군의 활약으로 수많은 일본군의 물자가 사라졌고 일본군이 운송하는 동안에 소비하게 되었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에서 확보한 물자만 가지고도 압록강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물자가 필요했으니 대륙 침략의 구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알 수 있고 조선이나 고려가 왜 만주를 차지하지 못했는지 아쉬워하는 사람에게는 원정군이 군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참고 문헌의 번역 등을 포함해서 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동일하고요. 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리플로 이야기해주세요.